생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체감하는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안 좋다인 것 같아요. 안 좋다, 아주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어떤 실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슨 얘기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이제는 몇 년 사이에 뭐 외식을 해도 이게 뭐 한 번 점심 먹는데 15불, 20불은 기본이니 거기에 이제 또 이런 그 문화적인 또 변화도 있었던 것이 서비스업에서의 그 팀 문화 미국은 이런 게 또 높다 보니까 체감하는 그런 외식비라든가 이런 게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미국은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죠. 네. 한국보다 훨씬 더 그런 차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한 평균 갤런당 4불이 넘으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지금 4불에 육박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체감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또 부동산 채널인데 모기지 금리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모기지를 통해서 장기 모기지죠. 이걸 통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그 금리가 지난 30년 내 가장 높게 지금 피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 다른 어떤 지표, 거시적인 지표가 뭐 좋아진다, 좋다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체감하는 경기의 상황은 안 좋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물가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뭐 과거 대비 많이 비싸졌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사례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한 1, 2년 대비 뭐 얼마나 올랐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외식만 놓고 봐도 네. 예전에는 좀 뭐 주변에 뭐 싸게 간다라고 하면 뭐 10불대 초반 정도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국 돈으로 그렇죠. 네. 그것도 물론 글쎄요 한국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체감하는 게 1.5배, 2배까지는 가니까 한 1, 2년 만에. 그렇죠. 그렇죠. 거의 2배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1, 2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는 언제였나 싶지만 과거 코비드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외식 안 하고 투고한다고 네네. 표현하죠. 그런 테이크아웃. 근데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다시 외식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체감하는 것이 그 전 프리 코비드 때 대비 네. 많이 오른 거죠. 거의 2배 정도의 느낌. 체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갤런당 4달러면은 뭐 제 이미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예.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기름값이 엄청나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게 이 정도면 저렴한 편 아닌가요? 그게 지금 이게 한국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건 워낙에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 한국에서 그 유가하고 네. 우리 그 가스 값하고 네. 미국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한 몇 배 이상 차이가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물론 한국도 많이 오르지만 미국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사실 그 기름값이 제일 비싼 데거든요. 지금 아까 평균 뭐 4불을 얘기했지만 네. 캘리포니아 저 사는 데는 뭐 6불, 7불 이렇게 가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최근에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게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야 뭐 대중교통 이게 워낙에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웬만하면 다 프리웨이로 출퇴근하고 웬만하면 자차로 하는데 네. 물론 외곽 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솔린 베이스의 차들이 많고 다들 그걸 활용하다 보니 체감하는 그 부담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한 4달러 정도로 한 달을 출퇴근하면 보통 뭐 한 얼마 정도를 쓰길래 이게 부담된다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건가요? 이게 뭐 대략적으로 그냥 글쎄요, 그게 한 얼마나 50만 원, 될까? 60만 원 막 이렇게 쓰는 건가요? 50만 원, 60만 원은 가구당 네. 500불, 600불이라고 치면 네. 그 정도 부담하죠. 그래요? 출퇴근한다고 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 같은 통근 거리에 대해 그만큼 네. 늘어나니 부담은 2배가 되는 거고 배가 되는 네. 거겠죠. 뭐 아까 잠깐 그 재선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이 탄다고 해요. 뉴스를 네. 보면 지난 뭐 2년여의 그 실적을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자신하는데 네. 또 불구하고 이제 대선이 내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런 것이 지표 아니고 어떤 경제의 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좋다 보니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경제 얘기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실제 체감하는 생활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그쵸. 뭐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회계사이시기도 하니까 네네네. 왜 그렇게 좀 뭐가 좀 차이가 난다고 좀 보세요? 금리를 따라가 보신 네. 분들은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결국은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높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어느 순간은 이제 꺾어야 되는데 꺾지 못하는 이유가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고용시장이 너무 좋으니 그들의 소비 여력이 계속 이어지는 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고용시장이 안 좋아야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게 되니까 네. 오늘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네. 고용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와서 오히려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했다.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럴 발판이 좀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 좀 설레발을 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네. 정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그랬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경제를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저도 이제 여쭤본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고용 시장이 좋다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미국 시장이 참 고용이 참 잘 되나 보다. 뭐 일자리가 뭐 많은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체감 경기는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라는 또 생각도 맞아요. 든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실제로 미국에는 지금 일자리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뭐 일을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인 건지.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 그 베이비 부머들이 네. 이제 빠지니까 45년부터 64년 네. 그들이 이제 빠지니까 공급에 있어서의 줄어드니 이게 완전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거다라고도 네. 하고 또 코로나 시기에 워낙에 지원금들을 많이 주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뭐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그 몇 년 새 주식시장도 좋고 기업에 돈이 많이 돌다 보니 현금이 많아서 실제 고용에 있어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력이 많아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결국 그것도 뭐 갖다 붙이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체감하는 게 그만큼 아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고용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 어떤 질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또 편차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게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뭐 이제 양극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또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주택 시장도 여전히 뭐 견고하다. 그리고 뭐 렌트비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들었는데 그렇죠. 렌트비도 뭐 안 떨어지고 뭐 또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뭐 체감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주택 레지던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말하자면 어퍼 미들 클래스라 그래서 좀 중상층의 네. 어떤 좋은 환경인데 그런 지역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는 이민자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공급 그 어떤 수요죠. 수요가 계속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 주택 구입 매매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모기지가 워낙에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게 장기 뭐 30년 만기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모기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그런 거 없이 잘 안정적으로 갈지 아니면 언젠가는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 터져서 이게 크래시가 올지에 대해서는 또한 의견이 분분하나 지금의 상황은 적어도 이 거주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뭐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으나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고 가는 것 같다. 금리도 고정금리로 이렇게 받아놓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죠. 30년. 예전에 뭐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게 3%가 채 안 되는 그런 네. 금리로 내가 이 30년 만기를 해왔으니 네. 그들이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그 주택 공급도요 상대적으로 새로 이제 분양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실제 이 홈오너들이 이 네. 부동산을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 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 타면 모기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엔 한 엄청 높죠. 요즘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죠. 기준금리가 뭐 5% 넘어가니까 예, 한 지금 6, 7 뭐 예. 이렇게 받겠네요. 예, 7%가 넘었다고 하는데 네. 뭐 실제 은행에서 거기까지 안 갔더라도 뭐 6% 7% 네. 가는 거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지난 몇 년과 같은 저금리 시기가 오히려 예외였었거든요. 6% 7%가 어떤 홈 모기지 인트레스트로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그래요. 걸 감안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원래 한 그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한 20년 예. 계셨을 때 봤을 때는 원래가 좀 그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게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10%에서 쭈르르륵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현금을 막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
코비드 뭐 이런 상황일 때 네네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행사 하시던 분이 뭐 몇십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막.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방송에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네.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미국을. 돈을 기축통화국으로서 계속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네. 이게 있었어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4월 이때 미국도 패닉이었죠. 네.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서 다 재택해라, 집에 가라, 문 닫아라 하니까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때 대공황 이래로 최고를 찍는다 하다 보니 네. 정부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낮추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러니 실업 수당에 대한 것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오너들한테,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힘들죠. 정부가 도와드릴게요. 고용 해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정부가 혜택을 드릴게요라고 해서 나왔던 게 론을 주는 거였었어요. 네. 근데 그 론이 내가 고용을 몇 명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계산해 가지고 네.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굉장히 높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억이면은 뭐 몇 백만 불이잖아요. 네네. 이게 고용을 위해 론을 받고 그리고 그걸 그들을 위해 급여나 이런 걸로 지급하면 돌아서서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안 갚아도 된다. 사실상 그냥 이게- 주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론의 형태를 띈 보조금이었던 거죠. 실제 그 미국인들 개개인들이 아직 현금 보유량이 막 되게 높다. 그래서 뭐 아직 여유가 좀 있다 하는 얘기들도 뭐 좀 실제 사실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주들,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제공을 했었던 거라면 네. 전 국민 대상 한국도 재난지원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컸어요. 한 2차, 3차에 걸쳐서 있었고 연방 정부 그리고 주 정부, 카운티 정부에서도 있다 보니까 뭐 개개인들이 몇천 불, 몇 백만 원씩 받는 거는 거의 대부분 소득이 아주 높아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받았었던 거죠. 근데 물론 신문이나 이런 분석 기사에서는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실업수당, 네. 실업수당도 굉장히 일시적이었습니다만 높았거든요. 많이 주고. 이게 꼭 직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돈이 너무 풀려서 네.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고용에 있어서도 더 이제 뭐 좀 뭐랄까 문화가 바뀌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또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지출을 하잖아요. 그건 2020년, 21년도의 얘기니까 그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예. 저희가 이제 뭐 들은 얘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얘기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 또 실제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또 약간 좀 다른 느낌도 나는 것도 과장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이제 듣기만 하면 미국은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좋고 다들 막 너무 지금 해피한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만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거기 사는 분들도 이제 힘든 분들은 당연히 지금 힘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면 또 회계사를 하고 계시니까 또 네. 기업을 또 상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미국의 기업들은 지금 어떤 좀 포지션인지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들은 뭐 지금 좀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뭔가 위기가 올 것 같다 해서 뭐 좀 뭐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심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또 펀딩이라는 것도 결국은 금리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상업용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그로부터 파급되는 전체 제너럴 이코노미가 됐건 불확실한 부분들이 확실히 예전에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더 높은 네. 시기이기도 하고 또 주식 시장도 금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제 보니까 이 전체 지수로 놓고 보면 상승분 거의 다 반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동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네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 진짜로 그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역시 제가 같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장밋빛으로 한번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그런 같아요. 분위기는 아니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당장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뭐 초까지는 뭐 경기가 뭐 이렇게 뭐 아주 막 좋아진다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거는 뭐 느껴지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체감하는 데 있어서야 제가 느끼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사실 부동산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실제 투자도 많이 합니다. 거의 80%를 투자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이제 조금 하시는 정도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주식의 거의 70%를 넣고 부동산은 한 20-30%도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훨씬 더 민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거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보면 뭘 더 좋아하는지 관점 자체가 네.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건 있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박스라고 박스권. 하나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왔던 거잖아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일 텐데 그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내 급여의 일부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대라는 것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에도 그 IRP죠. 네. 그게 이제 급여에서 받는 것의 일부를 투자, 나의 은퇴 목적의 투자로 옮기면 세제상 혜택을 네.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미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건 뭐 IRA라 그래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근로 활동을 통해서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한 7,000불 정도를 매년 텍스 내지 않는 그러니까 IRP하고 같은 컨셉이에요. 그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사회보장 제도,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건 항상 우려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개개인들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은퇴 준비를 하는 걸 장려한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IRA인데 네.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종업원들을 위해 은퇴 계좌, 은퇴 플랜을 준비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장려해요. 그래서 이제 401k 제도라고 네.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뭐랄까 유리하다. 네. 그런 게 있다 보니 다들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이렇게 넣고 또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하는 그게 더 한국에 비해서는 더 일반적인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전세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 세 자체가 하나의 그 레버리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프리시에이션 되는 거를 기대하는데 반해 미국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어떤 패시브 인컴, 네. 수동적인 소득을 계속 내는 하나의 소스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이 투자 부동산에 제공하는 여러 또 세제상의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뒤이어 좀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생활인들 뭐 이런 입장에서 부동산도 당연히 고려하고 많이들 활용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약간 좀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직장을 얻으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집 마련해야지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약간 기본 공식 같은 구조라면은 미국 사람들은 약간 돈을 벌면은 주식 투자해야지 약간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난 내 집 마련해야지 약간 이런 게 좀 강한가요? 준비를 잘한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그 급여에서 나오는 그런 401k라든가 IRA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요. 네. 그것도 하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도 물론 부동산을 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이거든요. 그건 하고 그리고 미국도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것은 뭐 한국만큼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없을지언정 뭐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요? 또 이제 모기지가 네. 워낙에 또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이야 좀 그 새롭게 바뀐 그 금리에 다들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피리어드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상 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러게요. 나도 이제 결혼하고 하면서 뭐 집을 하나 마련해야겠다. 근데 마련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정금리로 한 20-30년 갚으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남는 돈들은 어떻게든 이제 주식으로 어쨌든 거기 우상향하는 그 국내 주식이 우상향하니까 이제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는 거구나. 전형적인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음. 부동산도 한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이 대출 금리에 대해서 네. 소득공제나 이런 걸 해주나요? 뭐 1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뭐 조금 해줍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도 미국은 급여 생활자건 사업자건 무조건 개개인들이 다 세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매년. 네. 한국은 이제 급여 생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공제 항목들 중에 네. 내 집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는 집에 네. 대해서 대출 이자를 또 공제 항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뭐 더 적극적으로 투자. 이래나 저래나 약간 미국은 뭐 투자나 이런 자산 획득을 하는 데는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네요. 그렇죠. 이래저래. 그렇죠. 나라가 좀 권장하는 그런 건가요?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미국도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어떤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면에서는 한국만큼 어떤 정부의 변화, 정부의 변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훨씬 더 좀 컨시스턴하니까. 한국은 뭐 1년에도 한 10대 번씩만 바뀌거든요. 예. 세무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부익남 채널을 보면서 와 계속 바뀌고 그렇구나 해요. 예. 한 추석 때쯤 되면 뭐 하나 나오고 뭐 설날 되면 나오고 맨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법을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고 또 이제 실제로도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다 제가 체크를 하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감안하는데 한국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그렇게 수요가 막 높진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을 뭐 이렇게 취득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뭐 아직은 좀 요즘엔 또 환율이 좀 높아서 약간은 뭐 그렇죠. 주춤하긴 하지만 네.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한국 사람이 그냥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이게 되게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지 뭐 세금적으로 뭐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답은 그렇지 않다 이고요.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있죠.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네. 지금 타이밍상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것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갖는 어떤 안정성 그리고 달러 베이스의 자산이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거기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건 결국은 자금을 옮겨야 되는 게 첫 번째일 텐데 네. 자금을 옮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두 단계거든요. 하나는 한국을 벗어나야 되고 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야 되고 네. 이제 두 번째인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한국 출신의 투자자, 한국에서 오는 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다. 뭐 한국이 뭐 이상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없고 환영하죠. 투자를 어느 나라건 외국인 투자는 권장하고 환영하는 거니까 결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이제 돈을 옮기는 나가는 걸 텐데요. 지금은 이게 투자자가 이민을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한국인에서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자금이 합법적으로 조성된 돈이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투자할 거냐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최근에 이 외환거래법 8월이었나요? 바뀌어서 매년 10만 불까지는 그런 거 없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결국 뭐 부동산을 투자하면 부동산 대상 물건에 대해서 매 2년마다 내가 잘 소유하고 있고 내 등기가 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사후 보고하면 되고요. 네. 이게 법인의 형태로 투자했어도 마찬가지로 매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는 그러나 결국은 중요한 게 내가 이 돈을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낸 돈이다라는 것을 그 세무서에서 이제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만 문제가 없으면 실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람들이 이거 뭐 번거로운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진 않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뭐 한국인으로서 산다고 했을 때 뭐 미국인으로 사는 거에 대비해서 뭐 어떤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매각할 때 번거로운 게 하나 추가되는 건 있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네. 최종적으로 내가 이 질문의 의미는 이거잖아요.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세금을 과세 더 기준이 낸다든지. 그렇죠. 네. 그게 불이익이 있느냐니까요. 최종적으로 그런 건 그런 건 없고 없고. 외국인 투자로서 컴플라이언스 룰이 네. 하나 추가되는 건 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앞서 제가 이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고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의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는 심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 놀라는데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투자 부동산을 투자해요.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매각 대금을요 내가 돌아서서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줘요. 정확하게는 비과세가 아니라 이월하게 해주는 건데 예컨대 내가 10만 불의 부동산을 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몇 년 뒤에 이게 100만 불이 됐어요. 뭐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홍길동 씨가 이걸 매각을 했다면은 90만 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양도세를 안 내고 이 100만 불에 대해서 돌아서 다른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월이 돼요.
계속해서 2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결국은 그 말은 이 투자 자산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또 일으켜서 내가 서류상 손실을 통해 여러 뭐 비용 공제도 받으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네. 이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누리면서 계속해서 자산이 투자 자산을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네. 근데 이분이 100만 불짜리 또 이제 1000만 불이 됐어요. 네. 막 1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팔고 다른 부동산을 샀다고요. 그러면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투자 부동산을 갈아타면서 임대소득을 내면서 상승분을 계속 가져갔을 때 990만 불의 양도소득이 누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상속을 해줘요. 돌아가시면서. 예. 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자산 1000만 불짜리 자산이잖아요. 네. 이걸 받아서 그 다음날 돌아서서 1000만 불에 팔아요. 네. 그러면 양도소득이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세금이 없어요. 양도세금이 없어요. 안 나온다는 거죠. 아. 이게 스텝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미국의 법이에요. 음. 그러니 이와 같은 제도상의 혜택을 10분 활용해서 네. 이 투자 자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패시브 인컴을 활용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은 그 말만 들으면 이제 세금이 없다. 거의 사실상 없게도 할 수 있다라고도 들리네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혜택을 우리 같은 한국인들도 네. 외국인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냐? 답은 예스. 아, 그래요. 물론 한국법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복잡하고 이 영상의 수준을 네. 넘지만 그래도 상속은 좀 약간 좀 물론이죠. 문제가 물론이죠.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있으나 미국 법에 관한 한, 미국 국내법에 관한 한 이게 내국인, 외국인의 차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예전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도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이미 그분은 대통령을 하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거부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던 것이 모든 대통령들은 다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루머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하나도 안 냈다더라. 네. 뭐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결국은 그게 의회의 결의가 돼서 공개가 된 거예요. 답은 뭐냐면 실제로 안 냈어요. 근데 이걸 뭐 기술적인 얘기를 다 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컨셉이 계속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제도를 이용해서 뭐 합법적으로 세금 그렇죠. 안 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 근간이 된 법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그 자체로서는 100% 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작년에 공개가 되면서 컨펌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알고만 있다면 따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한국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어떻게든 좀 세금을 좀 중과하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은데 오히려 약간 미국은 어쨌든 뭐 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 그게 그런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또한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이 법은 수십 년 된 법이거든요.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뭐 물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세법에서 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던 제도니까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홍길동 씨가 그걸 믿고 계속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버리면 네. 날벼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한 번 있긴 있었어요. 21년도 때 이 네.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로 바뀌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관심 얼마나 가질지 모르겠으나 네. 상속세가요. 미국은 굉장히 면제 기준이 높아요. 한 130억 맞아요. 안 내죠. 이게 정말로 상속세가 평생에 걸쳐서 네. 증여 상속 없이 내가 다음 세대 또는 누구에게건 할 수 있는 게 1,300만 불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네. 증여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배가 돼요. 네. 그러면 한 가구에 300억이 텍스프리로 다음 세대로 되는 거니까 상속세 제도가 있음에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적용을 받는 사람은 미국에도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혜택이 이런 좀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으로 인해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을 때 큰 개정이 있을 뻔했는데 그것도 바뀌진 않았고 뭐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유학을 가면서 아예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신 케이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어찌 보면 이제 1세대 이민자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자리를 잡으신 건데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처도 그렇고 네. 미국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저 같은 경우야 뭐 제가 원해서 했었던 건데 그걸 네. 다 같이 해준 거니까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마스터 석사 과정을 마치고 네. 일을 시작했을 때 다운타운 아파트에 살았어요. 회사가 있고 바로 옆에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까워서 시간 세이브하고 그리고 또 이제 로스쿨을 시작하니까. 근데 거기가 이 패밀리 프렌들리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 뭐 그렇잖아요. 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층 빌딩에 거기에서 이제 첫 애를 낳았으니 네.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키울 때 시간도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들죠. 하는데 돌이켜 보면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잘 했고 근데 이것도 완전 딴 얘기지만 그게 이제 기억이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저는 이제 둘째가 큰애하고 터울이 7살 터울이에요.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바로 둘째를 갖는 게 쉽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근데 지금은 제가 사는 데가 아까 그 캘리포니아 저 LA 남쪽에 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지역에 사는데 거기는 또 굉장히 이런 패밀리 프렌들리한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터울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설명이 되죠. 옛날에 고생해서.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진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좀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뭐 그냥 뭐 다행히 어떻게 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이제 미국에 아무도 없는데 가셔가지고 또 거기다가 일을 하시면서 아까 로스쿨도 하셨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그러면 거의 뭐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막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앓는 소리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앓는 소리 안 하는 편인데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던 것이 제 생활이 아까 방금 그 다운타운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게 회사에서 가깝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쯤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점심 먹으러 와서 먹고 잠깐 쉬다가 일을 또 마치면 이제 5시 반 6시쯤에 학교를 갔어요. 네. 멀지 않은 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한 10시쯤에 오면 야간 과정이었었거든요. 그 네. 로스쿨이. 그러면 그때 애 1살 이제 돌이 채 안 된 애 밥을 주고 회사를 다시 갔어요. 왜냐면 그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저는 학교를 가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그래서 다시 가서 일을 하면서 한 1시쯤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애 또 밥을 또 주고 네. 그때부터 로스쿨 공부를 했던 거예요. 네.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읽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래도 해야 되니까 네. 한 2-3시간을 하고 한 4시 정도에 또 애 마지막으로 밥을 주고 자고 하는 그 생활이 한 1년 정도 적어도 로스쿨 1년 차 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힘들었으나 그러나 돌이켜보면 뭐 그것도 이제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옛날의 고생이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가 사실 잘 되면 옛날의 고생이 추억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가 안 좋으면 옛날의 고생은 약간 떠올리기 싫은 약간 그런 것처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노력하셔서 이제 잘 되셨기 때문에 뭐 지금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생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보시다 보면은 그래 뭐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같이 막 그 로스쿨 가고 막 와서 애 밥 먹이고 다시 또 공부하고 하는 게 웬만한 어떤 의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혹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뭐 말하자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모토일 수도 있는데 네. 하고 나서 후회라.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할 걸 이거보다는 뭐가 됐건 그냥 하고 나서 후회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고민이 될 때는 이게 say yes and figure it out later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해보고 우선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그때 상황을 보고 뭐 만세를 부르건 뭐 하건 그래 보자라는 그 생각은 보통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제가 요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이제 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뭐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요즘 이제 젊은 어떤 청년 세대 분들이 네. 한국에서의 어떤 뭐 기회가 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세계로 나가가지고 좀 나의 좀 다른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아예 뭐 이민이라든지 아예 유학을 가서 아예 새로운 좀 삶을 살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 역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적극 찬성, 적극 권장. 네.
이것도 참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 있겠으나 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게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기회의 땅이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요. 네. 그거는 글쎄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내가 어떤 나의 배경, 백그라운드 거기서 기대되어지는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죠. 나는 어차피 여기서 이방인이고 새 출발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기서 좀 안 풀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이기도 할 텐데 한국이요. 이 컨트리 레퓨테이션이요.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높아졌어요. 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내가 회사를 나와서 내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한국의 레퓨테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영상도 그렇지만 뉴스에 나왔던 게 이런 좀 가벼운 뉴스로 나왔던 게 김밥 얘기 있었어요. 그 김밥이 그 냉동 트레이더조라고 하는 네. 그 유기농 전문 그 그로서리 몰이 있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김밥 사가면 물론 저도 그거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김밥 사가면 마음대로 못 먹었었어요. 그 김에서 나는 특유의 그 냄새가. 근데 뭐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거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일본이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전 세계에서 메인스트림은 아니더라도 그 영역이 인정받는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네.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는 운이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저도 지금 그 혜택을 10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근데 지금 한국에 계신 젊은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커졌을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의 어떤 뭐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그렇죠. 그것도 체감이 또 될 정도로. 그럼요. 그럼 아까 얘기가 나와서 또 한번 여쭤보면은 우선은 뭐 하고 나서 뭐 고민한다. 이게 약간 인생의 모토 약간 이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 네. 어떤 이런 좀 여러 가지 뭐 사례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스쿨 마치고 나서 바시험을 보고 그 와중에 회사에서도 파트너가 되기 전 단계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커리어를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멋진 삶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네. 1세대 이민자로서 거기서 그런 메인스트림 회사에서 파트너십 트랙으로 올라가서 계속 한다라는 거 하나의 본인의 영역을 인정받으면서 하는 거 여전히 멋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만 이 큰 회사에서 한 명의 인정받는 그 사람으로서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작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고 거기서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 또한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네. 그때도 이제 선택의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때도 고민은 했고 사람들은 야 너 멀쩡하게 잘하는데 왜 갑자기 뭔데 지금 다 네. 끝나고 너 그 힘들었던 그 시기 끝났다며 근데 뭐 왜 그래 했는데 그냥 저지른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면 지금에 이제 이르는 거죠.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만족이라는 면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만족인데 행복일 텐데 그런 면에서 후회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 그거 역시도 저지르고 뭐 후회하더라도 후회할 거였었던 것 같고 유튜브 채널도요. 네. 구독자 수나 이런 게 여전히 보잘것 없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저희 주 구독자층이 미국의 교포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 처음에 제가 19년도 즈음에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주말에 널브러져 있는 걸 좋아하니까 보는데 미국 사람 중에 셀럽처럼 유명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맨하탄에서 네. 에이전트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원래도 이 제 일을 하면서 유명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좀 민감한 것도 있고 할 테니.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브이로그 채널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텐데 본인 자체를 브랜드화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해볼까라고 해서 했어요. 네. 근데 한 2편 정도를 찍고 나니 그때부터 패닉, 네. 소재 고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맞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무슨 뭐 일상 브이로그를 내가 이 나이에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마침 코비드가 터졌어요. 미국에서도. 네. 20년 3월 뭐 이때. 네. 그래서 다 재택하고 할 때 그때 아까 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 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집에서 하나하나 10분짜리 15분짜리를 올리니까 그게 이제 반응이 온 거죠. 반응이 왔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해주고 저도 거기서 비즈니스 도움 또는 거기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업계 그런 법을 캐치업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원래 저는 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업이 갖는 한계라면 이렇게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지 다른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그걸 10분, 15분짜리 짧게 찍는 게 그런 효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단 이걸 해 말어 내가 왜 이걸 해 맞아요. 그런 거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고민하다 이렇게 안 하는 된 분들이 태반이에요. 운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열심히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큰 의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일단 고민이 되면 하는 게 어떤 가능성 면에서는 더 좋게 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이라는 게 항상 주변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잡으려면 손을 뻗어야 되는 거는 내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운이 뭐 내 손에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손을 뻗지 않으면 뭐 절대 안 오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변호사이자 회계사이신 존청님을 모시고 미국 경제의 어떤 흐름부터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